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세션을 담당한 장기호입니다. 운영 중인 Vue.js 웹 서비스를 타입스크립트로 다시 쓰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 외적인 시간에 개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상담소랑 인프런에서 멘토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서 요즘에 좀 쉬고 있는데 아마 연말부터 다시 재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와서 뭐 참석도 해보시고 신청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회사에서 개발했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인데요. Vue.j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Vue.js 애플리케이션을 타입스크립트 적용하면서 겪었던 경험들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부터 뭐 전략이랑 아키텍처, 그다음에 결과 회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혹시 여기서 Vue.js랑 타입스크립트를 이미 써보신 분들이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발표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발 경험기이기 때문에 Vue.js랑 뭐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딱히 이 기술 스택을 모르셔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 리액트랑 뷰를 많이 쓰실 텐데 컴포넌트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설계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타입스크립트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발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부터 왜 멀쩡한 서비스에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클로바 더빙이라고 하는 동영상 웹 편집기예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화면에다가 뭐 동영상이랑 PDF로 올린 다음에 그 파일들이 업로드 됐을 때 이렇게 타임라인이 펼쳐지게 되고요. 특정 위치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위치에 자막이 입혀지게 됩니다. AI로 되어 있는 목소리에 동영상이 입혀지게 돼서 최종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웹에서 약간 편집하는 저작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비디오랑 오디오 같은 미디어 제어를 많이 해야 되고, 밑에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UI 복잡도가 꽤 높았던 그런 서비스였어요. 근데 이 서비스에 왜 자꾸 타입스크립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는 시점에 어떤 팀의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오픈하다 보니까 기술 부채가 되게 심하게 쌓였었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컴포넌트 설계 측면에서 컴포넌트의 어떤 규모들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관심사별로 컴포넌트를 분리해서 합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되게 뚱뚱한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코드 재활용이 되게 불가능했던 그런 구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적인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보셨던 화면처럼 특정 위치에서 시간으로 변환하는 그런 코드들이 여러 곳에 다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결국에는 타입캐스팅을 하게 되면서 넘버에서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팅하면서 중간에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코드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는 컴포넌트부터 API 함수까지 보통 7단계에서 많게 뭐 8, 9단계까지 갔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포넌트에서 특정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API 함수에서 들고 왔을 때 중간에 넘나들어야 되는 파일이 6개, 7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정 위치의 코드에 어떤 값이 들고 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타입스크립트를 넣었을 때 특정 위치 코드를 좀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PI 문서 측면도 아무래도 빠르게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API 문서화가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FE 코드의 모든 히스토리가 녹아 있는, 그러니까 FE 코드의 API 함수의 스펙이 가장 정확한 API 문서였어요. 근데 그런 측면도 제가 뒤에 좀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JS도 그리고 TS독을 이용해서 충분히 API 명세를 프론트엔드에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면 더 도움을 많이 받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개발 환경인데요. 아마 ESLint가 복잡한 서비스의 ESLint가 구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좀 경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ESLint가 하는 역할이 로컬에서 개발을 할 때 특정 코드에 대한 에러를 미리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ESLint가 없었고 또
타입스크립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빌드 과정에서 코드의 어떤 잘못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브라우저에서 런타임 에러가 좀 많았던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번의 QA랑 그다음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이제 소프트웨어가 견고하게 변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특징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었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적인 특징이나 뭐 API 문서 개발 환경 여러 환경들이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겠다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단은 저렇지만 반대로 또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안정성의 측면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번의 QA를 거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능이 안정화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서비스의 코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코딩을 제일 잘하는 건 코딩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안정성을 확보한 서비스의 기능을 건드리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은 학습 비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에 TS를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TS를 도입하는 순간 저 혼자만 아는 그런 언어가 되고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다 TS를 학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팀 전체의 학습 비용이 컸기 때문에 더 되게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팀원들이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TS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꺼려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만 봤을 때 아마 지금 서비스에다가 TS를 넣으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이유들이 비슷할 것 같고요.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테스팅인데요. 아마 UI를 이제 개발하실 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게 그렇게 습관이 많이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는 다들 일단 기능 먼저 개발하고 잘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 또 빠른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UI가 변하다 보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더빙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코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코드를 이제 뭔가 변경했을 때 그거로 온전히 기능을 보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내해드리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좀 이제 그러니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먼저 코드 생산 비용인데요.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요. 이 앞에 보시는 이 영어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설명만 들으시면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래 보시는 이 파란색 기울기의 이 곡선이 좀 잘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X축이 이제 시간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라는 측면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물론 이제 설계 없이 그냥 막 기능 붙이는 게 더 속도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그 잘 설계된 기반에서 기능들을 쌓아 나가는 거 그리고 그 기능이 깨졌을 때 빠르게 분석하고 디버깅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은 기반이 갖춰진 소프트웨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 때 좀 기존 코드 베이스는 좀 아래 그래프에 가까웠었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재설계하게 되면 이후에 저희가 코드를 생산하는 비용들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은 지속 가능성인데요. 이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이 발표를 위해서 따왔는데 코드의 베이스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직면하는 변화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뒤쪽은 되게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사실 이 세 개를 어떤 이 문장 하나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앞으로 변경됐을 때 그 변경 사항을 코드 레벨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코드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코드 베이스는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현재 상황과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TS 기반 코드 제작성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의사결정 과정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되니까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데 어떤 그 진행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릴 건데 맨 첫 번째로 했던 거는 TS 기반으로 별도의 신규 VCS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소스 코드에 그 ESLint 에러가 딱 적용을 했을 때 최소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그러니까 린트를 딱 적용했는데 저장해서 이제 린트를 한 바퀴 돌렸더니 한 20초 동안 안 뜨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막 쫙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거 망했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ESLint 에러부터 일단 잡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타입스크립트에서 뿜어내는 그런 에러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좀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보통 제가 타입스크립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기존에 있는 코드 베이스에서 충분히 타입스크립트를 얹어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서비스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규 Vue.js 프로젝트를 이제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페이지랑 UI 영역별로 코드를 제작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URL 1대1로 매핑되는 페이지 컴포넌트부터 들어가서 특정 UI 영역들을 계속 컴포넌트를 포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도 이미 기존에 있었던 JS 코드에 버그 수정을 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가서 오히려 그런 버그들이나 구조들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타입들을 뗀 상태로 기존 코드 베이스에 병합해서 버그를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만약에 제가 JS 코드 레벨에서 전부 다 뭐 구조를 바꾸고 버그를 수정하면 그만큼 다 TS 코드에서 다시 다 반영돼야 되는 두 가지 이중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으로 TS 코드에서 다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타입을 떼서 JS로 들고 와서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좀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하면서 시간적인 그 여유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코드 제작성 했을 때 아무래도 기존 서비스가 신규 기능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신규 비즈니스 피처가 추가가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계속 불어나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실 그대로 다 TS로 또 변환해서 들고 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JS 코드가 추가됐을 때 걔네들이 그대로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 allow.js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걸 true로 올려놓으면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대로 들고 와서 타입스크립트에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컴포넌트랑 모듈이랑 함수들을 JS로 작성했더라도 타입스크립트 안에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의 진행 절차를 가지고 전체적인 리라이팅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개발 전략을 좀 가져갔어요. 이것도 이제 뭐 개발 팁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JS도c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JS도c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설명을 추가하는 주석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치 유저 바이 아이디라는 API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함수의 파라미터와 반환값에 대한 타입을 JS도c으로 다 이렇게 명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 그러니까 이 JS도c 같은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라는 환경이 구축되기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팀에 합류하자마자 이런 JS도c을 많이 작성했었던 이유가 이후에 타입스크립트로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JS 파일에서 함수를 갖다 썼을 때 기본적으로 응답에 대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프리뷰로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 타입만 벗겨내게 되면은 혹은 저 타입만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할 수 있었던 그런 작업 절차였어요. 그래서 일단 JS 독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JS 독 같은 경우에도 API 함수랑 주요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함수에 먼저 적용을 했고요. 막 일반 함수를 작성하는 것보다 API 함수 레벨에서 먼저 작성하는 게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저런 순서로 일단 작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분 갈아 끼우기인데요. 컴포넌트 간의 결합도가 낮은 단위 컴포넌트 위주로 먼저 포팅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간단한 컴포넌트 그래프를 제가 들고 왔는데 컴포넌트 트리가 있어요. 여기서 결합도가 낮은 컴포넌트는 자연스럽게 맨 끝단에 있는 컴포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받아온 프롭스를 그대로 렌더링 한다거나 아니면 프롭스 없이 그냥 UI의 어떤 스태틱한 렌더링을 담당하는 게 보통 끝단에 있는 컴포넌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들을 먼저 작업하시는 게 초반에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작업 방식입니다. 반대로 타입스크립트 익숙하시면 이렇게 위쪽에 탑다운으로 페이지 컴포넌트 레벨부터 어떤 중요 로직들을 건드리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끝단에 있는 결합도가 낮은 어떻게 보면 타입스크립트 바꿨을 때 그렇게 뭐 치명적이지 않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allow.js 부분인데요. 일단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당연히 하시게 되는 게 기존의 JS 파일을 다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변경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app.js라는 파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고 얘를 이렇게 TS로 변환했더니 에러가 막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타입스크립트 적용하기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타입 에러에 대해서 타입을 정의한다거나 에러를 해결할 때 그 비용,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이게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정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를 allow.js로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셨을 때 중요도가 떨어지고 손이 많이 가는 컴포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TS를 입히지 마시고 그 로직 자체로 들고 와서 돌릴 수 있는 형태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E 아키텍처 설계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부분이 아마 뭐 Vue.js나 타입스크립트를 모르시더라도 컴포넌트 기반으로 사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설계 원칙을 5가지 정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 5가지는 제가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런 설계 방향에 대해서 팀원이랑 미리 얘기를 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설계의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흐름 단순화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컴포넌트에서 이제 화면에 데이터를 뿌릴 때 API 함수에서 그 컴포넌트까지 레이어를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왼쪽의 구조들을 기존의 컴포넌트 구조들을 예시로 들면 특정 텍스트를 받아서 API를 요청할 때 이렇게 여러 단계의 모듈들을 거치게 되면서 실제로 파일들을 여러 개 넘나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어떤 특정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하는 것도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컴포넌트 설계하는 것보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PI 함수를 바로 호출해서 받아올 수 있는 형태로 이 관심사별로 UI를 나눠서 컴포넌트 설계하시게 되면 훨씬 더 그 중간 레이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흐름을 좀 단순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건 좀 Vue.js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리액트도 마찬가지로 setState, 뭐 스테이트 정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액티비티가 뷰에서 그 리렌더링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Vue.js의 동작 메커니즘인데 리액티비티를 주입할 데이터의 대상이 항상 이게 템플릿에 표시돼야 되는 속성인지를 보시면 돼요. 코드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더 잘 보이실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인풋 박스가 하나가 있고 밑에 그 인풋 박스에 업로드를 했을 때 가리키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풋 박스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의 파일 확장자를 허용하는 그 파일 타입들을 배열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필요하게 지금 데이터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 파일 타입을 가지고 메서드 안에서 검증하는 로직으로 쓰고 실제로 템플릿에서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요 allow file type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반 변수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어떤 내용들을 계속 줄이다 보면 초기화 코드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속성들이 계속 추가가 됐을 때 얘에 대해 그 리액티비티를 주입하는 어떤 셋업 코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건 좀 주의해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덩어리가 큰 모듈은 컴포넌트보다 클래스로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뭐냐면 화면 단 코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코드인지 항상 고민하시면 좋아요. 컴포넌트 코드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서드들이 이게 정말 이 컴포넌트 코드에 있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시면 좋은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 코덱이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해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를 체크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함수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로 별도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 검증 로직들을 클래스 안으로 집어 넣으신 다음에 파일만 넘겨주고 검증된 결과만 메서드에서 갖다 쓰게 되면 컴포넌트에 있었던 코드들이 되게 다 줄어들고 결론적으로는 이 컴포넌트 트리가 되게 얕아지면서 깊이가 얕아지면서 넓게 퍼지는 형태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의 모듈화 형태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 설계 원칙은 뭐 스테이트 전역 상태를 줄이고 데이터는 화면과 가장 가깝게 배치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상태를 관리를 하실 때 전역 스토어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이 오디오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오디오를 재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오디오 재생하는 상태를 이렇게 데이터로 관리해서 프롭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런 고민 없이 다 스토어에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토어에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셨던 이 두 개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특정 데이터가 다른 컴포넌트들도 바라봐야 했을 때 그 스토어 안에 들어가면 더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웹페이지에서 오디오를 재생을 했을 때 또 다른 오디오가 재생이 되면 소리가 맞물리기 때문에 항상 오디오가 재생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서 전역 상태로 빠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내용은 이 데이터는 항상 사용하는 곳과 가깝게 배치하자라는 측면이었어요. 요거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지 오디오 로딩이라고 하는 상태가 API까지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레이어의 어떤 중간에 있게 되면 얘를 이 컴포넌트로 들고 오면서 또 사고의 비용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UI 데이터 상태를 그러니까 데이터 상태를 UI와 가장 가까운 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설계 원칙은 뭐 이것도 좀 Vue.js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제약이 없는 믹스인은 죄악이다라고 적어봤어요. 제가 그 Vue.js 관련돼서 믹스인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믹스인은 그 Vue.js에서 컴포넌트 코드 재사용을 위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 믹스인은 제한된 규칙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 왼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 특정 믹스인에서 다른 믹스인을 이제 RESTD 형태로 중첩된 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요 get audio라고 하는 이 믹스인이 이렇게 오른쪽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메서드들과 데이터가 왼쪽으로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코드들이 컴포넌트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뭐 순서라든가 로직, 값 덮어쓰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 항상 믹스인을 쓰실 때는 제약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믹스인을 크게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뷰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 API가 뷰2와 뷰3에서 제공이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훅 기반으로 해서 함수 기반으로 컴포넌트 코드를 재사용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식의 기법들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왼쪽에서 그 믹스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믹스인의 코드들이 이렇게 컴포저블 폴더 밑에 특정 훅으로 빠져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고요. 걔를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레벨에서 셋업이라는 걸 이용해서 믹스인 대신에 명시적으로 어느 훅에서 들고 왔다라고 이렇게 들고 오고 그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을 이 템플릿뿐만 아니라 내부 메서드라든가 다른 로직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기반으로 하시게 되면 이후에 타입 추론 효과도 되게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컴포지션 API나 리액트 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적용 결과는 코드 가독성 향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드 가독성이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제가 이제 느꼈었는데 실제로 코드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게 됐었고요. 신규 입사자분들이 온보딩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에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왼쪽에 코드를 예시로 보시면 그냥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API 함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작성된 함수가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변환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각 함수에 대한 타입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파람스라던가 그다음에 API 리스폰스, 반환 타입도 다 정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작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이 코드를 보고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타임이랑 시간이랑 위치 변하는 코드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임에 대한 단위가 넘버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밀리세컨드인지 세컨드인지 정의해서 좀 더 명시를 할 수가 있었고요. 변환할 때도 실질적으로 더 유용하게 타입을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에러의 사전 검출 측면인데 기존에는 그 로컬 개발 환경이라든가 빌드할 때 어떤 검출해내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면서 린트를 같이 도입했고 그래서 당연하게 사전 에러 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의 Vue.js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이제 좀 빌드를 할 때 혹은 이제 코드 레벨에서 코드 편집기 레벨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코드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컬 개발 환경이나 빌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있었던 장애 중에 하나는 인트가 없을 때 이 임포트를 익스포트 안 했는데 임포트를 해가지고 그 전체 화면이 블랭크 됐었던 장애들도 있었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확실히 린트라든가 타입스크립트를 꼈을 때 미리 코드 레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러들이 많아지게 돼서 최종적으로 사용자들이 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장점들이 생겼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기능 향상인데요.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보다 타입스크립트로 전체적인 구조를 개편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기능적인 향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재생선 동작과 사용자의 제어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됐는데 GIF를 준비해서 하나 같이 보시면 기존의 타임라인이 이런 식으로 0.25초마다 뭐 셋 타임아웃이라든가 셋 인터벌로 뚝뚝 끊기는 재생을 했다라고 하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부드럽게 렌더링 최적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저작 도구 이미지가 많이 제고가 됐었고요. 또 다른 측면은 특정 위치에서 드래깅이 시작했을 때 그 상태 좌표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짚지 못해서 집을 때마다 이 보시면 이 가운데 선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인디케이터 밑에 재생선 영역을 별도의 클래스로 모듈화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한 동작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존 코드 베이스보다 타입스크립트로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또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단순히 코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코드 퀄리티를 개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코드 퀄리티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개발자의 어떤 자존심이라던가 취향이라고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일단 회고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전반적인 그 소개는 다 끝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돌아보면 두 가지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쉬웠던 거는 일단 전체 서비스 구조를 개편하는데 팀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혼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랑 전체적으로 그 환경 구축이랑 설계랑 구현이랑 배포랑 이런 것들 다 혼자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구조랑 언어에 대한 팀 학습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레거시를 좀 청산하자고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딱 그 만들고 와서 딱 들고 와서 팀원들한테 공유를 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레거시로 보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큰 개편 작업이 진행이 될 때 팀 상황이 되신다면은 여러 명의 팀원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구조를 고민하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쉬웠던 점은 코드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면 제가 아무래도 구축이 된 서비스의 중간에 합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히스토리나 레거시 파악이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 트윗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해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혹시 이렇게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트윗 테스트를 먼저 좀 주요 사용자 동작 기준으로라도 작성을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윗 테스트가 테스팅 피라미드 그 이미지의 상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주요 사용자 액션만 몇 개 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윗이라도 좀 작성하고 시작하시게 되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능들이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를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경험이 오늘 인프랩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자. 저는 이제 배웠고 나눴고 다 같이 성장하는데 좋은 자료로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타입스크립트 도입 관련해서는 적용 가이드를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핸드북이라고 제가 제작한 이 사이트의 하단에 보시면 JS에 TS 적용하는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순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적혀있기 때문에 요거는 뷰나 리액트를 모르시더라도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발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적용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발표가 일찍 끝나는데 일찍 끝나면은 집에 빨리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15분에 폐회사를 한다니까 다들 그때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